명절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켰지요. 시장엔 미리 다녀왔고 고기도 전날에 맞춰놨으니 손만 움직이면 되는 날이었어요. 들깨가루는 아는 집에서 직접 갈아보낸 거라 향이 아주 고소했어요. 묵은지는 여름 지나기 전에 담가둔 걸로 꺼냈고요. 멸치는 볕 좋던 날 골라 덮어뒀다가 그날 아침에 볶았습니다. 뱃속도 다 손질해놔서 쓴내 하나 안 났고요. 사골국은 밤새 끓였고 갈비찜은 새벽에 다시 불 올려서 국물 졸였고 전이 눅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건 뭐 이 나이면 몸이 먼저 압니다. 손보다 순서가 익숙한 거지요. 냄비마다 김이 피어오르는데 부엌 가득 찬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 손으로 가족 밥상 차리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죠. 도윤이네는 점심 다 돼서 왔습니다. 아들은 문 열고 왔어. 한마디만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고 손주들은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내 들었어요.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요. 유진이는 식탁부터 쓱 훑어보더니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고맙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괜히 일을 벌인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랬죠. 명절이잖니. 오랜만에 오는데 뭐라도 먹여야지. 상은 이미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종류만 4가지, 국에찜에 나물까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준비했어요. 그걸 보며 저는 괜히 허리 한번 펴고 됐네, 이제는 같이 먹기만 하면 된다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도윤이가. 밥 먹자 하고 말하니까 손주들은 젓가락 드는 대신 이럽니다. 치킨은 없어? 김치 너무 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입맛 없는 얼굴들이에요. 그 김치 여름 내내 정성 들여 담근 거였거든요. 그 순간 유진이가 멸치볶음을 하나 집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또 멸치볶음이에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멸치요. 시장에서도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쓴내 안 나게 뱃속 다 파내고 센 불에 타지 않게 한 줌씩 나눠가며 볶았던 거예요. 팔아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먹일 거니까요. 근데요. 그보다 더 아픈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냥요, 저희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요. 그 순간에요. 누가 제 가슴을 확 눌러버린 것 같았어요. 너무 숨이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고 수건을 꺼내 손부터 닦았어요. 닦일 것도 없는데 계속 닦았습니다. 기름기가 묻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떨리더라고요. 거실에선 애들이 피자 시켜줘. 이러고 있었고 유진이는 응, 이따가 시켜줄게.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아들 도윤이는 한마디도 없이 밥만 푹푹 떠먹었고요. 그 침묵이 제일 서운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상을 바라보다가 빈 그릇 몇 개를 조용히 들여다가 물에 담갔습니다. 김치 담은 접시, 멸치 담은 접시, 고사리랑 도라지도요. 다 제가 직접 손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저한테 눈길도 안 줬어요. 제가 상을 치우든 말든 물에 그릇을 담그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이런 거 안 하지. 그치만 나는 그걸 다 해줬지. 니들 신혼집 전세금도 내가 도왔고 가게 자리 알아봐 줄 때도 내가 앞장섰고 애 키울 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줬고. 근데 이제 와서 멸치볶음 하나로 날 부끄럽다 이거냐? 그땐 그냥 속이 쓰렸습니다. 물 한 잔 떠 마시고 행주 한 번 더 짜서 식탁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음은 이미 정리 중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혼자 조용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이 집 밥상, 이제 내 손으로는 더 이상 못 차리겠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냥 주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렸어도 누가 뭐 하나 맛있게 먹었다는 말조차 없었고 식탁 주변은 음식이 반이나 남아 있었어요. 애들은 벌써 거실로 나가 게임을 시작했고 아들은 소파에서 졸듯이 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유진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우리 사진 좀 찍자. 그러더니 식탁을 대충 치우고 먹다 남은 반찬들을 접시에 다시 예쁘게 옮겨 담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주방 쪽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반찬 그릇을 한쪽으로 몰고 조명 각도를 바꿔가며 한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 SNS인지 뭔지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옆을 지나가려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거 뭐랄까. 정겹긴 한데 너무 옛날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제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 말 한 줄이면 됐습니다. 옛날 느낌. 정겹긴 한데. 그리고 거기 담긴 그 미묘한 어투.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 속마음은 느껴지더라고요. 촌스럽다. 너무 투박하다. 요즘 누가 이런 밥상을 차리냐. 그런 말들이 저한텐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거지를 하려고 했던 손이 멈췄고 고무장갑 끼려던 걸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건너 거실에서 유진이가 웃으면서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까딱이며 채팅을 하고 있었고 아까 찍은 사진은 이미 올린 모양이더군요. 우리 엄마는 저런 거 안 해. 우리 엄마는 간단하게 해. 그런 말들. 내 며느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그 화면 너머에선 그 얘기가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괜히 나가면 더 속상할 것 같아서요.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이 시켜서요. 옛날 밥상으로 키운 것들이 어느새 나를 촌스럽다 하네. 제가 차린 밥상은요. 단 한 끼도 대충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매 끼니가 제 진심이었고 제 손맛이었고 저는 그걸 부끄럽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요. 그날은 처음으로 그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해온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흉이 될 수도 있구나. 내 정성이, 내 음식이 누군가에겐 옛날 냄새 나는 촌스러움일 수도 있구나. 그걸 제일 가까운 식구들한테서 느꼈다는 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대 서 있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설거지도 손에서 놓았고요. 그날 그 밤 그릇은 그냥 물에 담가뒀습니다. 마음까지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날만큼은 그 어떤 반찬보다도 제가 제 자신이 가장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유진이가 저를 부르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 쪽은 이제 좀 손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 동선도 복잡하고 아무래도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막 김치 속을 버무리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멎었습니다. 손을 떼라고요? 그 가게가 누구 돈으로 세운 건데요? 그 가게 주방을 누가 설계했고 처음 가게 열자마자 식자재는 누가 발로 뛰어다녔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앞에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손을 떼라니 그 가게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니. 유진이는 눈썹 한 번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도윤 씨 명의로 냈잖아요. 요즘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계시면 좀. 말끝을 흐리는 척하면서 속내는 뻔했어요. 가게에 제가 있으면 촌스럽다는 거지요. 가게 브랜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금 넣을 땐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이젠 제가 있으면 불편하답니다. 그 가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결심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떼내려 하다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끓어오르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밤 저는 창고 뒤쪽 서랍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제가 직접 봉투에 써 붙여둔 게 있었거든요. 가게 관련 입출금 내역이라고요. 겹겹이 접힌 종이봉투 안에 통장 사본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처음 가게 자리 계약금으로 나간 5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져나간 1억 2천. 주방 설비와 인허가, 브랜드 디자인 외주비, 초기 직원 인건비까지. 자잘한 거래 내역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합치니까 3억이 넘더라고요. 그 돈 전부 제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그 가게를 자기들 명의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땐 도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 때였어요.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고, 유진이도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죠. 그걸 보고 제가 속이 다려서, 그래,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쓰자. 가게 하나 열어주고 애들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제 재산을 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대라니요. 내가 댄 돈은 돈도 아니고 내 손맛은 가게에 누가 된다는 겁니까? 밤이 깊어지도록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한 건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새벽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문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그 말 정말 맞구나. 이젠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그 가게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꺼내놓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저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내던 회계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을 적부터 동네 사람들 세금 문제며 상속 문제며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상황을 들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불례 씨,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합시다.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제가 갖고 있던 통장 사본과 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아 변호사와 함께 볼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줬습니다. 며칠 뒤 예약을 잡았고 저는 직접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제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전형적인 명의신탁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그 단어가 그날 제 귓속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가게는 아들 도윤 명의로 돼 있었지만 실제 투자금은 전부 저였습니다. 운영에 관여했던 것도 초기 물류며 레시피며 다 제 손에서 시작된 거였으니 법적으로도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요. 기억으로 우기면 아무것도 못 지킨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게 관련 비용이 빠져나간 제 통장 내역. 처음 점포 계약할 때 도윤이와 주고받은 문자. 유진이가 인테리어 도면 보자며 보낸 카카오톡. 거기엔 명백히 어머님 이거 견적 나왔어요. 괜찮으시면 결제 부탁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출력하고 복사해서 폴더를 따로 만들고 영수증도 날짜 순으로 정리해 파일에 꽂아뒀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도 몇 번 녹음해놨던 게 있었어요. 유진이가 제게 어머님, 이건 어머님 스타일이니까 주방은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했던 음성도 있었고, 도윤이가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이름도 넣자니까. 했던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들 기억에 기대지 않겠다. 말 바뀌는 사람들한테 내 인생 맡기지 않겠다. 며칠 뒤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 돈이랑 자료들 정리해뒀다. 영수증도 다 있고 너희랑 했던 말들 녹음도 해놨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더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믿은 건 자식이었지만 자식도 결국 사람이지요. 사람은요. 기억보다는 문서를 믿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말로 설득할 일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져줬고 너무 말없이 지나쳤으니까요. 가게 앞 주차장에서 도윤이를 불러냈습니다. 유진이도 따라 나왔고요. 저는 천천히 꺼냈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 쓴 돈 자료로 정리해놨다. 그동안 내가 운영에 관여한 것도 있고 이 가게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은 돌려줘라. 도윤이는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헛웃음을 치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답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이미지가 다 망가져요.
이미지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그 뒤를 바로 받았죠. 솔직히 지금 와서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지금 직원도 있고 매출도 안정된 상태인데 이런 얘기 갑자기 꺼내시면 저희 준비가 안 돼요. 저는 그 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곤란한가 그래. 그럼 곤란하게 해주지.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실히 꺾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설득하지 않겠다. 이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던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파일과 녹음,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전부 스캔해 보내고 사무실 미팅 일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 있는 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갑시다. 제 권리 되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더러 가게 안에서 직접 보자고 했어요. 기왕이면 그 가게 냄새 맡으면서 얘기하자고요. 내 손으로 만든 밥상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니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도윤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는 안 보이더군요. 말없이 제 앞에 앉은 도윤이한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가게 내 돈으로 지은 거야. 너희는 그냥 앉아서 이름만 올렸지. 도윤이는 잠깐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그럽디다. 그땐 엄마가 도와준 거지. 지금 와서 말 바꾸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도와줬다고. 그래, 도움으로 끝내자. 앞으론 더 안 도와줄 테니까. 순간 도윤이 얼굴에서 색이 싹 가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계약 해지서를 꺼내 그대로 도윤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건물주한테는 이미 말해놨어. 계약 갱신 안 할 거니까 정리 들어가자. 도윤이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입술도 파르르 떨면서 묻더라고요. 진짜야? 이걸로 가게 문 닫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 닫고 다 잊고 살 거다. 그리고 덧붙였죠. 내가 이 가게에서 이미지가 어쩌니 체면이 어쩌니 했지. 나는 이 손으로 반찬 만들며 내들 배를 채웠는데 넌 그 손이 창피했나 보더라. 좋다. 그럼 이제 이 손도 너한테 안 빌려줄게. 도윤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요. 전 그게 오히려 더 비열해 보였습니다. 유진이처럼 뻔뻔하게 구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게 직원들에게 통보했고 정리할 물건 목록을 따로 만들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냉장고 정리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체크하면서 제 손으로 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한테선 그 후로도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전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엔 법무법인 쪽에 가서 정식으로 위임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운영 지분 회수, 재산권 반환. 그 모든 절차가 이제 제 이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가게를 정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에 들어가 조리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진미채도 볶았고 동태전도 부쳤고 잡채 당면을 삶을 땐 땀이 흘러내려 수건을 여러 번 바꿔 썼었죠. 그 시간들이 눈앞에서 쓱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만든 반찬보다 내들 체면이 더 중요하다 했지. 그럼 이제 이 손도 내들 밥상에 절대 안 올라간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안에서 어떤 관계 하나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 한마디만이 그날 저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허전하진 않았습니다. 불 끄고 문 잠그고 돌아설 때 이미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게 끝나 있었으니까요. 지분이고 명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을 열어 가족 단톡방을 봤습니다.
도윤이, 유진이, 손주들, 그리고 막내 유미까지. 근데 문득 그 방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거기에 나는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막내 유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날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엄마, 단톡방 왜 나갔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 애들이 날 안 본 게 하루 이틀이더냐? 유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지금 와서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멈췄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눈 떴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속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어떤 미련도 서운함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말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하더군요. 엄마, 근데 나도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잘 몰랐어.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유미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말릴 수 있었는데 그냥 넘긴 적 많았어. 새언니한테 엄마가 섭섭해했던 거 알면서도 말 안 했고. 저는 그제야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괜찮다 유미야, 너라도 알아준 게 어디니. 그리고 덧붙였죠. 엄마는 지금 아주 오래된 문을 하나 닫은 기분이야. 근데 그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안에서 썩던 공기들이 확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유미는 또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우면 말해. 내가 자주 전화할게.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고맙다. 근데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하더라.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더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가족이란 단어에 목매달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몇 년 전 가족여행 사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안엔 활짝 웃는 제 모습도 있었고 고개 돌린 유진의 얼굴도 무표정한 도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안 들더군요. 그냥 끝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톡방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그들을 조용히 퇴장시킬 시간이라는 걸 제 스스로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폰도 잘 안 보고 TV도 잘 안 켜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 문득 손이 허전하더군요. 칼질 소리, 국 끓는 냄새, 시장 골목 안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장바구니 하나 들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죠. 계절은 바뀌었지만 시장은 여전했습니다.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 파 손질하던 할머니도 입구에서 순대 썰던 아주머니도 그대로 있었어요. 예전 반찬가게 자리 앞에 서니 문짝에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유리 안쪽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찡해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볶았던 진미채, 묵은지, 마늘종 무침 같은 게 아직도 벽에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 통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반찬 가게 하려고요. 라고 말하니 통장님이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 오셨네요.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뒤로 몇 날 며칠은 가게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선반 정리하고 불 다 꺼진 냉장고 닫고 문질러가며 다시 살려냈습니다. 손이 까지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때 느껴지는 피곤함은 이상하리만큼 기분 좋더라고요. 첫날 문 열고 반찬 몇 가지 내놓은 날이 기억납니다. 진열대에 멸치볶음, 연근조림, 동그랑땡을 놓아두고 혼자 의자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장 보던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진짜 다시 여셨어요? 이 맛 그리워서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어머님 진짜 반가워요. 이젠 어디 안 가시죠? 명절 때 또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내 밥상은 여길 떠나질 않았구나. 몸은 잠깐 쉬었어도 내 손맛은 누군가의 식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손님 하나가 멸치볶음을 집어들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 집은 멸치도 고급지게 맛있어요. 아예 찬장에 올려두고 하나씩 아껴 먹는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유진이가 요즘 누가 멸치볶음 먹어요? 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은요. 제가 볶은 멸치조차 부끄러워했어요. 그걸 SNS에 올릴 수 없다고 요즘 감성에 안 맞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긴 다르더라고요. 시장은 제가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도 그대로 안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참 가볍더군요. 하루 종일 일해서 무릎은 아픈데 마음은 그렇게 가볍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였지. 누가 뭐래도 이게 내 밥상이고 내 삶이지.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방송 촬영이 나온다고는 들었지만 설마 제 가게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어머님 가게만큼 전통 있는 집이 또 어딨냐? 며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방송국 촬영팀이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반찬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멸치볶음 하나 집어들고 말했죠. 이건요, 마늘이랑 간장 비율이 생명이에요. 탄만 나면 버려야 하고요. 뱃속 쓴내 빼려면 먼저 살짝 볕에 말려야 해요. 진행자가 웃으며 묻더군요. 직접 다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시장에서만 40년 했어요. 이젠 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렇게 인터뷰는 금방 끝났고 생각보다 간단히 지나간 일이었는데 며칠 뒤에 그게 지역 방송 메인 뉴스에 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전통의 맛, 다시 피어나다라는 자막과 함께 제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는 겁니다. 혼자 앉아보면서 괜히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뉴스에 나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시각 다른 곳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서울 강남 어디쯤 되는 고급 카페였대요. 유진이가 친구들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카페 안에 걸린 TV에서 뉴스 소리가 나오자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고 해요. 화면 속에서 멸치볶음을 설명하던 제가 그대로 잡히자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더군요. 화면엔 시장 반찬집이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고 제 이름 석자까지 또렷이 나갔습니다. 뒷배경엔 가게 전경이 나오고 단골 손님들이 여기 없으면 안 돼요. 이 집 맛이 진짜예요.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도 이어졌답니다. 그걸 보던 유진이 앞 테이블에서 누군가 그러더래요. 어머, 저 집 음식 진짜 맛있대요. 근데 아들네랑 연 끊었다던데. 이유가 뭐였더라. 그 순간 유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커피잔만 손으로 만지작거렸대요. 말을 잇지도 핑계를 대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꾹 다문 채 앉아 있었다더군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장 지인이 전해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땐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제야 그 애도 알았겠지. 내 밥상이 창피한 게 아니었단 걸. 카메라 앞에서도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사람이고 멸치볶음에 인생을 담은 사람이고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자리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었어요. 그 애들은 그런 걸 부끄럽다 했지요. 체면에 안 맞고 요즘스럽지 않고 SNS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지요. 근데 결국엔 그 화면이 전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살아온 삶이었고 제가 지켜온 맛이었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저만의 이야기였죠. 그날 이후로 가게에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진짜 손맛 그대로네요. 그런 말들을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게 문 닫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손가락이 안 펴져서 장갑조차 못 끼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 손으로 내 삶을 차려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의 밥상에 제 손이 들리지 않을 거란 것도요. 오늘도 저는 멸치를 볶았습니다. 손에 익은 팬을 꺼내고 한 줌씩 나눠 볶으면서 불 조절을 조심했습니다. 마늘 다진 것, 간장 비율, 참기름 넣는 타이밍까지도 예전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반찬이라 하겠지만 제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온 시간이었고 제가 견뎌온 모욕과 침묵 위에 다시 세운 제 자리였습니다. 볶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윤이 얼굴도 떠올랐고 유진이 말투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요. 요즘 누가 멸치볶음 먹어요. 그 말들 처음엔 가슴 깊이 박혀서 잠도 못 자게 했던 말들이었죠. 그 말 한 줄에 제가 살아온 삶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그 손가락질이 제 존재를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말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젠 제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 말들은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나는요, 창피한 밥상을 차린 적이 없으니까요. 내 손으로 만든 반찬은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날 창피하다고 했을 뿐이지요. 그 애들이 세련되지 않다고 말했고 촌스럽다고 말했을 뿐이지 제가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들이 뭘 잃고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밥상이라는 게 누구한텐 그냥 한 끼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입니다. 저는 그 평생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 왔고 버려지면 다시 일어났고 무시당하면 조용히 준비해서 다시 내 자리를 차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애들 밥상에 내 젓가락 하나 들지 않을 겁니다. 제 손이 갈 이유도 없고 제 손맛이 닿을 자격도 없어요. 그 애들이 원했던 체면이든 요즘 감성이든 뭐든 간에 그 밥상은 저와 상관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멸치볶음처럼 한 줌씩만 나눠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아는 사람에게만 진심이 닿는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삶. 그게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방식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불을 끄고 팬을 조심히 식혀서 한쪽에 두고 나니 주방 안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고요했고 따뜻했고 무언가 아주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후회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